여러분 안녕하세요. 2022학년도 7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국어해설입니다. 제4부를 시작합니다. 3부 듣고 온 사람들은 알겠지만 3부에서는 이제 고전 문학을 우리가 시조 하나, 가사 하나, 또 설 산문으로 하나, 고전 소설도 하나, 뭐 이렇게 다양한 종합 선물 세트로 공부를 했다면, 이번 시간은 현대 시 2편과 현대 소설 1편을 공부하는 현대문학 시간입니다. 세 작품 모두 아마 여러분에게 낯선 작품이었을 건데요. 뭐라 그래야 될까? 고전문학 지난 시간 3부에서 공부했던 작품만큼 전형적으로 그 장르들의 특성을 잘 보여주는 작품들로 구성되어 있지는 않다고도 말할 수 있겠죠. 근데 그거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제 지난 시간 3부에서 다뤘던 작품들을 생각해 보면, 고전 소설에서 막 군담이 등장하는 영웅의 삶, 그래서 막 아버지 원수를 갚고 나라를 구하고 맨날 보던 거잖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 주인공 이름만 바뀐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그런 작품들이 많이 지문으로 선택이 되고, 고전 시가에서도요, 병산육곡도 그렇고 또 뭐 성산별곡도 그렇고, 뭔가 자연 속에서 한가롭게 유유자적하게 낭만과 풍류를 즐기는 그런 모습, 우리가 흔히 보던 고전 시가의 시조나 가사에서의 양반들이 지은 노래들의 그 화자란 말이야. 그리고 또 고전 산문 설에 등장했던 율정설의 그 어떤 깨달음들도요, 뭐 각각 그런 작품들, 그 장르의 작품들은 작품마다 주제가 다 다르긴 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인식을 드러내는 패턴이랄까요? 논리적으로 자기 사고를 전개하는 패턴, 특히나 유추를 기반으로 한 그런 방식들은 전형적으로 우리가 많이 보아오던 거예요. 그런데 이건 비단 3부와 4부의 차이, 이번 시험에만 한정되는 차이가 아닐 겁니다. 왜? 고전 작품들은 그래서 과히 어렵지 않게 읽어낼 수 있다. 오히려 모르는 말이 많아서 겁부터 여러분 많이 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도 않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3부에서 다뤘던 작품들처럼 그렇게 맨날 그 얘기만 하고 있다는 거야, 흔히. 그런데 현대문학은 얘기가 다르죠. 현대문학은 주제가 천갈래 만갈래예요. 각 작품마다 물론 유사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 작품들도 물론 있지요. 그래서 오늘 이 4부에서 다룰 작품들도 관련 있는 얘기들을 하는 유사한 작품들도 물론 있으나, 그러나 전형적인 특성, 상투적인 특성에 있어서는 고전 문학보다는 훨씬 더 덜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쉽게 읽어낼 수 있을 것 같은 현대시, 현대소설이 사실은 더 어려운 거라는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를 굳이 시작할 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고전 문학 쪽을 수능까지 바라보고 대비할 때의 방법은 특히 특수완을 중심으로 한 것으로 공부를 집중해서 단기간 안에도 어느 정도 실력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얘기야. 근데 오히려 더 쉽게 생각하고 상대적으로 더 만만하다고 생각했던 현대시, 현대소설을 잘 읽어낼 수 있는 눈이 오히려 좀 더 더디게 개발이 될 수가 있다. 예, 꾸준히 노력해야 된다, 약한 사람은. 그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현대시로 갑니다. 가와 나가 있는데요, 조지훈의 시와 기형도의 시가 있습니다. 조지훈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청록파의 한 사람이죠. 조지훈, 또 박목월, 또 박두진, 이렇게 우리가 청록파라고 부르는데, 그 조지훈의 꿈 이야기라는 시인데 여러분에게 낯설었을 건데요,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시입니다. 특히나 30번 문제 보기에 도움을 받을 경우 여러분들이 주제를 이해하는 게 훨씬 더 쉬워진다. 나도 무슨 얘기인지 잘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요 30번 보기를 읽고 나면, 아, 여기가 이런 얘기구나,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선생님, 제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냐면, 여기에 보기, 30번 문제의 보기와 같은 보기를 먼저 읽고 지문으로 들어가는 게 압도적으로 유리한 세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제가 좀 전에 시작하는 부분에서 얘기했듯이 현대소설처럼 뭔가 내가 천갈래 만갈래의 주제 가운데 이게 무엇에 관한 얘기지를 선뜻 짐작이 안 되는 장르로 들어가야 될 때는 이런 게 길잡이 역할을 해줄 수가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기회가 될 때마다 얘기합니다만, 문학에서 수능에서의 보기는 크게 나누면 스타일이 두 개라는 거죠. 해제 역할을 해주는 보기가 있고요, 심화 자료를 주는 보기가 있어요. 심화 자료를 주는 보기의 경우에는 미리 이렇게 읽고 지문으로 들어가는 게 압도적으로 유리함을 주지는 못합니다, 안타깝게도.
그거는 작품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지문으로 감상하고 나중에 그 보기에 등장하는 어떤 뭐 인접 학문이나 뭐 어디에 뭐 다른 어떤 요소들을 또 끼워다가 그 작품을 바라보는 게 애초에 그 작품, 그 필터를 끼고 작품을 보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을 수가 있어요. 나중에 보는 게. 근데 이렇게 해제형의 보기, 즉 가는 이러이러한 작품이다, 나는 이러이러한 작품이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는 작품, 저 보기가 있다면 이거는 먼저 읽고 들어가라는 얘기예요. 혹여 여러분이 익히 공부해서 잘 알고 있는 작품이다, 뭐 아니면 연계 출제된 작품이다 라고 할지라도 해제형 보기가 오면 먼저 읽고 들어가십시오. 그건 왠지 아세요? 이게 결국 이 작품이 어떤 작품이다라는 해설이 이 작품의 지문에 여러분들의 이해와 감상에 방향을 결정지어 주는 거야. 출제자가 너 이렇게 읽어야 돼 이 작품은 이라고 한정을 해주는 거거든. 그러면 그 방향으로 작품을 읽어낼 수 있어야 된다고. 다양한 폭으로 작품을 읽는 게 아니고. 이해됐죠? 그래서 이걸 먼저 보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30분 보기 한번 읽어봅니다. 죽음은, 그래서 죽음에 관한 얘기구나. 둘의 키워드, 묶여있는 공통의 키워드는 죽음인가 보다 라는 생각이 들죠. 죽음은 실체적 아픔의 원인이자 극복의 대상으로 인식되기도 하고 삶과 맞닿아 있는 삶의 연장으로 인식되기도 한다. 어우, 되게 어렵고 무거운 문장입니다. 다시 볼게요. 실체적 아픔의 원인이기도 하고, 왜? 죽음을 경험하면 자기의 죽음이든 타인의 죽음이든 어쨌든 자기의 죽음은 죽음 자체가 아픔의 원인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예를 들면 죽음이 다가온다는 인식, 뭐 어떤 병을 앓는다든지 그런 것들은 아픔의 원인이라고 볼 수도 그런 맥락도 성립이 가능하겠지. 어쨌든 봐. 아니면 또 누군가 뭐 혈육의 죽음 같은 거 생각해보면 실체적 아픔의 원인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럼 또 극복의 대상으로 인식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죽음이 극복의 대상, 인식적인 차원에서든 뭐 다른 여타 차원에서든 극복의 대상으로 인식되기도 하고, 또 삶과 맞닿아 있는 삶의 연장으로 인식되기도 한다. 자, 생각해봐요. 삶과 맞닿아 있다고? 죽음과 삶이? 삶의 반대말이 죽음이고 죽음의 반대말이 삶인데 그 둘을 맞닿아 있는 것으로, 그래서 죽음이란 게 결국 삶의 연장이다. 삶의 끝에 죽음이 있는 것이고 죽음은 또 다른 삶으로 이어진다. 이런 식의 인식은 사실 우리가 뭐 철학이든 뭐 다른 학문 분야도 그렇습니다만 특히나 우리가 문학에서 많이 보아온 거 아니겠습니까? 인간이 죽음에 관해서 오랫동안 깊은 사유를 해왔는데 그것이 어떻게 문학 작품에 드러나 있는지는 뭐 엄청 오랫동안 어떤 문학권이든 어떤 문학 작품, 어떤 문학 장르든 굉장히 중요한 소재로 다루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뭔가 큰 가나를 묶을 만한 진술을 주고요. 그 다음에 가는 이러이러한 거다, 나는 이러이러한 거다, 이렇게 요 정보를 준다. 요게 핵심이야. 요걸 가지고 작품을 읽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요거 봅시다. 가는 문을 통해. 자, 작품의 제목은 꿈 이야기입니다만 처음 시작부터 문을 열고 들어가서 보면 그것은 문이 아니었다라는 걸로 나와. 그러니까 문이라는 게 처음에 1년에 등장하고 사실 맨 끝에 마지막 연에 문을 닫고 나와서 보면 그것은 문이 아니었다라고 끝나는 것처럼 중요한 소재로 등장을 하죠. 문을 통해 꿈속 세계로 들어가. 오늘 꿈 이야기네, 그지? 꿈속 세계로 들어가 그곳에서 삶과 죽음이 연결된 것임을 확인한다. 그러면 꿈속에서 어떤 풍경을 보는데 그것이 삶과 죽음이 연결된 것임을 확인하는 풍경이란 말이야. 꿈속에서의 경험이. 그렇다고 우리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없이 그냥 혼자 읽어내려면 이걸 읽어내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 미리 보게 하는 거예요. 보라는 거야, 여러분한테 제가. 자, 확인하고 그것이 꿈속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문 밖 현실의 이야기이기도 하다는 생각을 표현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됐죠? 그러면 결국 중요한 것은 여기에 삶과 맞닿아 있는 삶의 연장으로 인식된다는 점하고 관련 있는 게 가의 작품의 주제겠네요. 그죠? 삶과 죽음이 연결된 것임을 꿈속 세계에서 확인하고, 그런데 그게 꿈속 이야기만이 아니라 현실의 이야기이기도 하다는 얘기는 꿈속에서 확인하게 된 삶과 죽음의 연관성이라는 게 서로 다르지 않다는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현실 세계에서도 그 인식이 이어진다는 거야. 그 다음, 나는 봄이라는 계절적 배경을 중심으로 봄이 나오죠, 그죠? 봄이야. 그래서 거기 나리나리 개나리, 나리나리 개나리, 그 개나리 꽃, 봄을 대표적으로 상징하는 꽃 중에 하나 아니겠어요? 그래서 왜 봄이 오면 개나리가 언제 피느냐를 막 이제 지역별로 막 설명해주고 일기예보 같은 데서 그런다고. 자, 봄이라는 계절적 배경을 중심으로 누이의 죽음을 떠올리면, 이제 핵심이 있어. 누이의 죽음이 나와. 맨 처음에 누이여 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 누이가 바로 죽음을 경험한, 그러니까 죽은 누이인 거죠. 그죠? 화자가 누이의 죽음을 경험한 거야. 맞지? 그런 상황인 거예요. 누이의 죽음을 떠올리며 그로 인한 상실감과 슬픔을 표현하고 있다. 당연한 얘기겠지. 혈육이 죽었으니까 상실감과 슬픔을 느끼겠지. 그죠? 자, 요런 얘기가 지금, 자, 다시 가는 꿈속에서 삶과 죽음의 연관성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꿈 깨어나서 현실로 돌아와도 그 인식이 이어지는 것에 대한 이야기. 나는 누이의 죽음을 절실하게 그 공허함을 느끼는, 그로부터 슬픔을 느끼는 봄날의 화자의 모습, 이런 걸 우리가 발견하자라고 생각하고 지문으로 들어가면 어려울 게 없다. 됐죠? 자, 가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문을 열고 들어가서 보면 그것은 문이 아니었다. 마을이 온통 해바라기 꽃밭이었다. 그 훤출한 줄기마다 맷방석만한 꽃숭어리가 돌고, 해바라기 숲속에선 갑자기 수천 마리의 낫달기 깃을 치며 울었다. 파란 바다가 보이는 산모롱이 길로 꽃상여가 하나 조용히 흔들리며 가고 있었다. 바다 위엔 작은 배가 한 척 떠 있었다. 오색 비단으로 돛폭을 달고 뱃머리에는 큰 북이 달려 있었다. 수염 흰 노인이 한 분, 그 뱃전에 기대어 피리를 불었다. 꽃상여는 작은 배에 실렸다. 그 배가 떠나자 바다 위에는 갑자기 어둠이 오고 별빛만이 우수수 쏟아져 내렸다. 문을 닫고 나와서 보면 그것은 문이 아니었다. 어렵다, 그죠?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가 30번 문제 보기를 먼저 읽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짐작이 가능한, 해석이 가능한 부분들이 열립니다. 생각해 봅시다. 거기서 아까 30번 보기에서 뭐라 하는 거야? 문을 통해 꿈속 세계로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런 보기를 줬으니까, 자, 문을 열고 들어가서 보면 그것은 문이 아니었다 그랬으니까, 문을 열고 들어가서 보면, 그 들어간다는 게 이게 뭐야? 결국 임몽이야, 그지? 꿈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왜 환몽구조의 소설 얘기할 때 임몽과 강몽을 얘기하잖아요. 꿈속으로 들어가는 거야. 문을 열고 들어가서 보면 그것은 문이 아니었다. 근데 자, 이게 이제 요 말이 어려운 말이야. 사실 그것은 문이 아니었다.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그게 문이 아니었다는 건 말이 안 되는 말이야. 사실 어떻게 보면 역설의 범주에 들어가는 거죠. 그죠? 논리적으로는 말이 안 되니까. 아니, 문을 열고 들어갔어. 근데 그게 문이 아니래. 무슨 말이야? 말도 안 되는 말이지. 근데 그 말에는요,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이제 저기 30번 문제 보기에서 설명했던 대로 삶과 죽음이 완전히 단절된 게 아니라는, 그리고 꿈 속에서 그것을 알게 된 것이 현실 세계도 그대로 통용된다는. 그러니까 문이라는 건 뭐냐면, 문은 생각해봐요. 문은 한 세계, 한 공간과 다른 한 공간을 연결해주는 역할도 하지만 단절해주는 역할도 한다고. 맞죠? 자, 방하고 마루 사이에 문이 없으면 그건 서로 한 공간인 거야. 그지? 그러니까 자,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그러면 현실 세계에서 꿈속으로 들어가게 해줬지. 문 때문에 들어갈 수 있었지.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근데 그게 문이 아니었대. 그럼 그 얘기는 이 심오한 진술 속에는 이 뒤에 30번 문제 보기를 딛고 작품을 다 감상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그 결과적인 진술로 얘기하자면 무슨 얘기냐면, 꿈속 세계만의 이야기는 아니었다라는 거지. 서로 연결된 거야. 꿈속의 세계와
바깥의 현실의 세계가. 여기 안에서의 삶과 죽음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은 여기에도 그대로 통용될 수 있는 거라는 인식이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맞죠? 자, 마을이 온통 해바라기 꽃밭이었다. 뭐야? 꿈속에서 본 마을이에요, 여기가. 맞지? 꿈속에서 본 마을이야? 꿈속에 어떤 마을이 있는데 온통 해바라기 꽃밭이야. 이제 우리가 함영수의 시도 생각이 나고요. 또 뭐 고흐의 그림도 떠오르고 막 그러네요. 온통 해바라기 꽃밭입니다. 근데 그 훤칠하다 이런 거 알죠? 훤칠하다. 키가 큰 거예요. 해바라기는 왜 꽃이 키가 크잖아요. 그 훤칠한 줄기마다 맷방석만한 꽃숭어리가 돌고 그랬네요. 꽃숭어리라는 게 꽃이 여러 개 달려있는 그 덩어리 같은 걸 꽃숭어리라 그래. 이제 요게 지금 아마도 작품의 원전을 따랐겠지만 띄어쓰기 원칙에 따르면 여기를 이렇게 띄었습니다. 여기를 맷방석만한 뭐뭐만하다 할 때는 이렇게 만하다 이렇게 띄었어야 돼요. 근데 어쨌든 맷방석이라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맷돌 이렇게 갈 때 밑에 멍석보다는 좀 작은데 이렇게 방석 같은 이렇게 저기 지프로 짠 거 같은 걸 밑에다 이렇게 놓는다고. 그러니까 무슨 일이냐면, 자, 요런 거 이렇게 턱이 좀 있어가지고 요 위에다가 맷돌을 놓고 맷돌을 간단 말이야. 이게 맷방석이에요. 그러니까 크기가 뭐 한 요만한 거지, 그지? 그런 맷방석만한 꽃숭어리가 돌고 훤칠한 줄기마다. 해바라기는 꽃이 크단 말이야. 그러니까 막 다소 과장이지만 맷방석만하다고 한 거죠. 근데 봐봐, 마을이 온통 해바라기 꽃밭이야. 근데 그 꽃숭어리가 돌아. 큰 꽃들이 막 피어 있어. 그러면 이 마을이라는 게요, 이제 봐봐, 뒤에 이어지는 내용에서 산 모렁이길을 통해 가지고 파란 바다로 이어지고 있거든 지금. 거기에 그 산모렁이길로 뭐가 가고 있는가 하면 꽃상여가 가고 있어요. 꽃으로 막 장식한 상여. 상여라는 게 뭐예요? 관을 싣고 이렇게 운구하는 가마를 상여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꽃상여는 당연히 죽음하고 연관되어 있는 거고요. 이 꽃상여가 뭐? 마을에서 바다로 가고 있는 거야. 그러면 여기는 삶의 공간이고 여기는 죽음의 공간이겠죠. 맞죠? 근데 그게 뭘로 이어져 있다고? 산모렁이길로 이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산모렁이길이라는 게 삶과 죽음을 매개하는 어떤 공간인 거지. 매개체인 거지, 말하자면. 삶과 죽음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삶의 연장이 죽음이다. 그 인식이 여기 드러나 있어요. 근데 그 마을이 지금 어떤 모습으로 그려졌어? 요 앞에서 해바라기가 팍 아름답게 피어 있는 아름다운 곳이야, 삶의 현장은. 그리고 또 해바라기 숲속에선 갑자기 수천 마리의 낫달기 깃을 치며 울어요. 수천 마리의 닭이 낮에 막 깃을 치면서 막 우는 광경을 한번 생각해 봐. 어우, 다소 겁도 나는 그런 풍경인데요. 활기를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 그럼 봐봐, 여기 지금 요 연과 2연과 3연에서 그리고 있는 모습은 마을의, 즉 산모렁이길로 죽음의 세계인 바다와 연결되어 있는 삶의 현장인 마을이 얼마나 아름답고 생기가 넘치는지, 활력이 넘치는지를 얘기한 거라고. 꿈속에서 본 마을, 삶의 공간은 그런 곳이야. 아름다운 곳이고 활력이 넘치는 곳이야. 근데 이제 봐, 파란 바다가 보이는, 바다라는 거 아까 뭐라고 했어요? 죽음의 세계. 바다가 보이는 산모렁이길로, 그래서 마을에서 바다로, 삶의 세계에서 죽음의 세계로 이어지는 그런 매개죠, 이게. 그런 걸로 뭐가? 꽃상여가 하나, 시체가, 시신이 담겨있는, 관이 실려있는 그런 꽃상여예요. 그러니까 하나 조용히 흔들리며 가고 있었다. 꿈속에서 본 풍경입니다. 근데 이제 이 죽음의 세계인 바다는요, 보세요. 바다 위엔 작은 배가 한 척 떠 있었다. 꿈속에서 풍경에. 오색 비단으로 도폭을 달고 뱃머리에는 큰 북이 달려 있었다. 사실 이게 꽃상여를 싣고 갈 배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얘기하면, 이제 더 정확히 아주 세밀하게 따지고 들어가면 바다 전체가 죽음의 세계라기보다는 먼 바다가 죽음의 세계고, 이 꽃상여가 실려서 이 배가, 작은 배가 지금 이 상여를 싣고 멀리로 갈 거 아니겠어, 어딘가로. 거기에
저 어딘가에 죽음의 세계가 있고, 이 바다는 산모롱이길 지나서 이 배가 이 꽃상 위에 실려 있는 누군가가, 죽은 사람 누군가를 삶의 현장에서 죽음으로 영원히 떠나보내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지 지금. 맞죠? 자, 작은 배가 떠 있었고, 꿈속에서 말하자면 이제 저승 가는 길을 뭘 타고 가느냐, 이 배를 타고 가는 거야. 근데 그 풍경이 이 시인의 꿈속에서는 이렇게 그려져 있었어. 큰 북이 뱃머리 걸려 있고 오색 비단으로 돋폭을 달고요. 그 다음 또 뭐가 있는가 하면 수염 흰 노인이 한 분 있어요. 와, 수염이 흰 노인이 있어. 그분이 배전에 기대어 피리를 붑니다. 와, 오늘 이렇게 피리 부는 게 많이 나와. 3부에도 나오고 4부에도 나오고. 자, 뭔가 초월적인 존재의 느낌이 확 나죠? 삶과 죽음의 세계를 매개하는 사람, 그런 존재, 저승사자 같은 그런 이미지의 인물이 여기에 등장합니다. 회전에 기대어서 피리를 불어요. 자, 꽃상에는 작은 배에 실렸다. 그 배가 떠나자 바다 위에는 갑자기 어둠이 오고 별빛만이 우수수 쏟아져 내렸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어떤 죽음이 이루어진 상황이겠지? 저승으로 영영 떠나가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겠지? 바다 위에 갑자기 어둠이 내려오고 별빛만이 우수수 쏟아져 내려. 자, 그게 꿈에서의 광경이야. 여기까지가. 됐죠? 자, 문을 닫고 나와서 보면 그것은 문이 아니었다. 아까 1년과 숨이 상관이네, 맞지? 1년과 비슷한 진술을 해놓고, 뭐 행가리는 좀 다르겠습니다만, 문을 열고 들어가서 보면 그것은 문이 아니었다는데, 문을 닫고 나와서 보면 그것은 문이 아니었다고 비슷한 구절을 반복했어요. 근데 보세요. 그러면 이게 뭐라고? 아까 문을 열고 들어가서 보면이 인몽이었다면 이건 강몽이겠지. 여기까지가 꿈의 풍경이고, 꿈을 깬 거 아니야. 강몽했는데 문을 닫고 나와서 보면, 꿈을 깨어서 생각해 보면 그것은 문이 아니었다. 그게 뭐야? 거기 문이 없는 광경이라는 거야. 꿈속에서의 깨달음이 여기까지 그대로 이어지는 거지. 자, 30번 문제의 보기와 연관지어 볼까? 자, 꿈속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문 밖 현실의 이야기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어떻게 표현돼 있어? 그것은 문이 아니었다로 드러나 있다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오케이. 자, 가작품 읽었습니다. 그 다음에 나는 뭐라고 했어? 아까 누이의 죽음으로 인한 상실감, 그것을 봄에 노래한 작품이다 했으니까 나리나리 개나리 읽어봅니다. 기영도 하면 뭐 여러분 뭐 질투는 나의 힘 같은 작품을 배운 사람도 있을 테고, 빈집 같은 작품을 공부한 사람도 있을 테고, 기영도의 시를 공부한 사람들은 사실 이 작품은 뭐 그렇게 유명한 작품은 아닙니다만 기영도라는 시인에 대해서 알고 있죠. 기영도의 시 가운데 지난번에 우리 저기 학평에 모평에도 나왔구나. 참, 6월 모평에 전문가라는 시가 나왔었잖아요. 기영도가. 근데 그 기영도가요, 실제로 3남 4녀인가 뭐 이렇게 7남매인가인데 그 많은 형제 중에 막내였거든. 시인 기영도는 아주 가난하고 힘든 집안에, 원래는 연평도에서 태어났는데 어린 시절을 광명시에서 지냈어요. 광명시에 가면 지금 몇 년 전에 개관한 그 기영도 문학관이 있습니다. 저도 아직 가보진 못했습니다만, 근데 기영도가 실제로 자기 바로 위에 누나가 어린 나이에 죽었나 그런 게 있어요. 그 경험이 이제 여기 담겨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누이여 또다시 은빈을 더미를 일으켜 세우며 시간이 빠르게 이동하였다. 그러면 자, 우리 이제 앞에 30번 보기에서 봤으니까 이 누이가 죽은 누이인 거 아니야? 그럼 죽은 누이의 죽음 이후에 시간이 빨리 흘러버린 거야. 어떻게? 은빈을 더미를 일으켜 세우며 시간이 이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역동적인 이미지가 있죠. 은빈을 더미를 일으켜 세워. 뭔가 확 빠르게 이동할 때 뭔가 확 이렇게 뭐가 서고 이런 광경을 생각해봐. 그러면서 시간이 빠르게 이동합니다. 그만큼 누이의 죽음 이후로 시간이 빨리 흘러버렸네. 그지? 어느 날의 잔잔한 어둠이 이파리 하나 피우지 못한 너의 생애를 소리 없이 꺾어갔던 그 투명한 기억을 향한 봄이었다. 자, 어느 날의 잔잔한 어둠이 이게 너가 누이잖아. 너의 생애. 근데 그 생애가 어떤 생애야? 너의 생애가 이파리 하나 피우지 못한 생애예요. 그러면 보통 이런 건 어떤 의미로 사용이 되는 거야? 제대로 꽃을 피우지 못하고, 그러니까 뭔가 삶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너무 이른 나이에 요절해버리고, 뭔가 간직한 꿈과 소망이 있었지만 그것을 이루어 보지 못한, 이파리 하나 피우지 못한,
너무 일찍 가엾게 죽어버린 너의 생애를 그 소리 없이 꺾어갔던 그 투명한 기억을 향하여 봄이 왔다. 그러면 이제 세월이 빨리 흘러서 누이의 죽음 이후에 고통스럽게도 봄이 찾아온 거죠. 맞죠? 화자에게. 살아있는 나는 세월을 모른다. 네가 가져간 시간과 버리고 간 시간들의 얽힌 영토 속에서 한 뼘의 폭풍도 없이 나는 고요했다. 자, 내가 고요합니다. 세월을 몰라요. 살아있는 내가 세월을 모른다는 것은요. 자, 살아있는 나, 누이는 죽었고, 그러면 누이는 죽었는데 나는 살아있어. 나는 세월을 몰라. 세월을 모른다는 건 그렇게 이런 생각해봐. 뭔가 어떤 가까운 사람의 죽음을 경험했어. 그러고선 시간이 막 빨리 흘렀어. 나는 시간이 어떻게 흘렀는지도 몰라. 세월을 모르는 거죠. 너는 마치 내게서 어떤 시간을 가져가 버리고 혹은 버리고 간 것 같기도 해. 그렇게 네가 가져간 시간, 너를 생각하느라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모를 그런 시간, 네가 가져가 버린 시간, 네가 버리고 간 시간, 그런 게 막 뒤얽혀 있는 그런 영토 속에서 나의 삶이란 너의 죽음 이후로 그렇게 혼란스러운 것이었죠. 그 안에서 나는 고요해. 세월을 모르는 거예요. 심리적 고통하고 연관 있는 진술들이겠죠. 다만 햇덩이 이글거리는 벌판을 맨발로 산보할 때, 자, 햇덩이가 이글거리는 벌판이 있어. 근데 거기를 맨발로 산보를 해요. 상상만 해도 막 얼마나 그게 뜨겁고 고통스럽니? 그죠? 여러분 왜 여름날 해수욕장 같은 데 가본 경험 있죠? 그럴 때 맨발로 그 모래밭을 걸을 때 얼마나 막 뜨거워요. 잘못하면 발바닥에 화상을 입는다고. 우리 발바닥의 피부가 굉장히 두껍거든. 그나마 그래서 견디는 거죠. 여린 부분이 어디가 닿으면 금방 화상을 입어요. 그만큼 뜨겁지. 자, 햇덩이 이글거리는 벌판을 맨발로 산보할 때 어김없이 시간은 솟구치며 떨어져 이슬 턴 풀잎새로 엉겅퀴 바늘을 살라주었다.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이해 안 돼도 괜찮아. 설명할 길이 없어요. 시에는 그런 대목들이 있게 마련이죠. 우리는 다만 이런 것은 알 수 있습니다. 뭔가 세월, 시간에 관련된 얘기를 지금 자꾸 하죠. 그죠? 그러니까 그때 네가 가져가 버렸고 버리고 갔고 그런 시간들의 영토 속에서 나는 세월을 모른 채 살았는데, 다만 어김없이 그때가 그렇게 모르고 있던, 인지하지 못하던 시간이 솟구치며 떨어져요. 시간이 그만큼 흘렀고 지금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는 어떤 고통스러운 순간이 또 있는 거야. 맞죠? 봄은 살아있지 않은 것은 묻지 않는다. 떠다니는 내 기억의 얼음장마다 부르지 않아도 뜨거운 안개가 쌓일 뿐이다. 부르지 않아도, 문제와도 관련이 있습니다만, 뜨거운 안개가 쌓일 뿐이래. 부르지 않아도. 내가 굳이 고통스럽게 막 떠올리려고 하지 않아도 그 기억에 둥둥 떠다니는 내 기억의 얼음장마다 뜨거운 안개가 쌓여. 내가 굳이 소환하려고 하지 않아도 너에 대한 안타까운 그 기억들, 살아있을 적의 누이에 대한 그 그리움 같은, 그때 기억 같은 게 내가 굳이 부르지 않아도 나한테 떠밀려오고 나를 괴롭게 만들죠. 잠글 수 없는 것이 어디 시간뿐이랴. 더 많이 있다는 거야. 시간만 내가 잠그고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다른 거 더 많이, 그런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거겠죠. 아, 하나의 작은 죽음이 얼마나 큰 죽음들을 거느리는가. 이런 말들을 생각해 보면, 뭐 제가 잘못 읽은 걸 수도 있겠습니다만 무슨 말일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마 이럴 거예요. 자, 하나의 작은 죽음이 얼마나 큰 죽음들을 거느리는가. 여기 하나의 작은 죽음이라는 게 내 누이의 죽음일 겁니다. 근데 내 누이의 죽음은 사실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일 뿐이고, 그리 유명하지도 않은 사람의 죽음이고, 세상에서 큰 역할을 하고 뭐 수많은 사람이 기리고 안타까워하는 죽음이 아닐 거야. 근데 그 죽음이 나에겐 얼마나 그 슬픔이 절대적인지, 그것이 다른 수많은 큰 죽음들을 다 가려버리고 그것들을 거느릴 만큼 나에겐 절대적인 큰 의미를 지니는 죽음이란 말이야.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나의 이야기로부터 보편화된 진술을 하는 거예요. 하나의 작은 죽음이 얼마나 큰 죽음들을 거느리는가. 그러면 누이의 죽음이 다른 큰 죽음들보다 더 큰 의미를 지닌다는 것이기도 하겠고, 그 죽음으로부터 죽음에 대한 인식이 나에게 되게 구체화되는 거죠. 그죠?
가까운 사람의 혈육의 죽음 같은 것들은 비록 하나의 작은 죽음이지만 죽음이라는 거대한 문제에 관한 수많은 생각들을 다 사실은 집약했고 관장하고 그럴 수 있는 죽음인 거야. 나에게 있어서는. 나리나리 개나리 내가 두드릴 곳 하나 없는 거리 봄은 또다시 접혔던 꽃술을 펴고 찬물로 눈을 헹구며 유령처럼 나는 꽃을 꺾는다. 그럼 지금 이어져 오는 감정을 생각해 봅시다. 시간의 문제를 막 혼란스럽게 여길 만큼 나는 세월을 모른다고 얘기할 만큼 어느덧 봄이 왔는데 훌쩍 봄이 와서 나리나리 개나리 내가 두드릴 곳 하나 없는 거리에서 나는 떠나가 버린 너를 안타깝게 그리워하고 깊은 상실감을 느끼고 있는데 봄은 또다시 접혔던 꽃을 펴고 이제 막 꽃을 피우고 어쩌고 한단 말이야. 찬물로 눈을 헹구며 유령처럼 나는 꽃을 꺾어요. 그럼 이 꽃을 꺾는다는 게 뒤에 문제에 나오는 것처럼 28번 문제에서 우리가 만나게 될 텐데 슬픔을 극복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 근거는 전혀 없지. 맥락상 이 꽃을 꺾는 행위는 그 슬픔에 사로잡혀 있는 상황이지, 그죠? 그 슬픔을 표출하는 행위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누이의 죽음을 경험한 깊은 상실감을 노래한 그런 작품으로 읽어낼 수 있는 그리고 사실 뭐 제가 지금 충실하게 잘 풍부하게 잘 해설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저도 이 시집을 읽은 지 너무 오래됐고 이 시가 특별히 제가 좋아하는 기영도의 시도 아니고 그래서 지금 급하게 해설을 하느라 뭐 설명을 해본다고 했지만 제 마음에 들진 않아요. 그런데 곱씹어 다시 읽어볼 만한 그런 깊이는 있을 겁니다. 여러분도 아마 나중에 한번 시 좋아하는 사람은 또 읽어보고 또 읽어보면서 제 설명 중에 어떤 부분이 그런 의미 이제 알겠다 하는 부분도 있고 어떤 부분은 남궁민 선생님이 해설이 틀렸다. 내가 생각할 때 이 구절은 이런 의미다. 뭐 이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그죠? 자, 27번 문제 봅니다. 가는 시행의 반복을 통해 나는 물음의 형식을 통해 시적 의미를 강조하다. 시적 의미를 강조한다는 말은 사실 시에서 어떤 진술이든 뭔가가 반복된다든지 뭘 물음의 형식을 사용한다든지 하면 당연히 의미는 강조됩니다. 거의 무의미한 효과에 대한 진술. 아까 우리 저 앞에 3부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A를 통해 B 한다 할 때 A가 팩트 체크의 대상이죠. B가 무의미한 것, 굳이 체크하지 않아도 되는 당연한 효과일 경우도 있어. 이게 지금 그런 경우예요. 가의 시행의 반복이 있습니까? 있죠. 그것은 문이 아니었다. 그거 되게 의미가 큰 진술 아니었습니까? 그게 결국 현실과 꿈속의 세계를 명확하게 구분 지을 수 없다. 또 더 깊은 심급의 차원에서는 삶과 죽음도 결국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라는 인식하고 연관되어 있는 진술이야. 그러니까 이게 이런 의미일 수 있는 거죠. 당연히 반복된 시행이. 그 다음에 나에서 물음의 형식을 통해서 시적 의미를 강조한 부분은 또 찾을 수 있어. 예를 들면 하나의 작은 죽음이 얼마나 큰 죽음들을 거느리는가. 또 그 위에 잠글 수 없는 것이 어디 시간뿐이랴. 이런 거 있죠? 답이 1번이네 됐지? 이 문제에서 1번에서 이렇게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정답지가 나왔다? 얼마나 고마워요. 나머지 안 봐도 되니까. 그죠? 가의 대화체 아니지. 나는 대조적 상황을 통해 화제 정서. 글쎄, 삶과 죽음의 어떤 대조적 상황이라고, 그러니까 누이는 죽었는데 세상에는 봄이 왔어. 그걸 대조적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대화체는 아니니까 가는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며 나는 외부 세계 내면으로 화자의 시선을 이동하는 시선을 정리하고 있다.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는 게 가에 어디 있어? 없죠? 가와 나는 모두 계절의 흐름에 따른 대상의 변화를 통해 깨달은 바를 드러내고 있다. 자, 계절의 흐름에 따른 대상의 변화. 봄이 와서 꽃이 피는 거는 그럴 수 있지만 가에는 그런 게 없어요. 그지? 가와 나는 모두 추측을 나타내는 표현을 사용해 대상에 대한 화자의 심리적 거리감을 드러낸다. 추측을 나타내는 표현? 있는지를 굳이 찾아야 될까? 답이 1번 나왔는데? 그게 또 하필이면 대상에 대한 화자의 심리적 거리감을 드러내는 데 사용된다고? 아니다. 답이 될 수 없겠다. 가나 모두에 딱 해당되는 게 아닐 것 같은데요. 자, 28번 갑니다. 아까 제가 요 정답지 5번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왜? 유령처럼 꽃을 꺾는다. 나의 마지막이었는데 그것이 나가 주위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을 극복한 모습이라고요. 사실 이 세트는요. 이 28번 문제가 사실은 30번 문제하고도 엮여 있어요. 어떻게 보면 30번 문제의 선지가
얘네들도 30번 문제 귀속돼야 될 선지도 이 중에 꽤 많이 있어. 역할 분담이 좀 이제 30번 문제와 28번 문제가 이제 서로 관련이 있는 그런 문제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세트란 말이야. 그랬을 때 여기 봐. 꽃을 꺾는다는 게 여기에 지금 죽음으로 인한 슬픔이라는 게 30번 문제 보기에 설명한 그거거든. 그럼 이제 그게 극복을 했다? 이게 꽃을 꺾는다는 게? 그런 근거가 어디서? 전체적인 작품에 이어지는 어떤 그 맥락과 정서의 흐름을 생각해 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슬픔을 표출하는 행위다. 그렇다면 모르겠지만 이파리 하나 피우지 못한 누이의 생애가 꺾였다는 것은 누이가 요절했다는 것. 젊은 나이에 때이른 죽음. 딩동댕. 아까 해설할 때 얘기했었죠. 살아있는 나가 세월을 모른다고 하는 것은 나가 누이의 죽음에 아파하며 살고 있음을 드러낸다. 왜? 세월이 흐르는 줄도 몰랐던 것만큼 거기에 이제 깊은 상처를 드러낸 것 표현이다. 맞죠? 기억의 얼음장마다 뜨거운 안개가 부르지 않아도 쌓인다는 것은 누이에 대한 기억이 의지와 상관없이 떠오름을 드러낸다. 자, 부르지 않아도 의지와 상관없이. 그래서 그게 기억의 얼음장마다 누이에 대한 기억이 뜨거운 안개가 딩동댕. 봄이 되자 또다시 꽃술이 펴진다는 것은 누이의 죽음과 관계없이 다시 찾아온 봄의 모습. 또다시 꽃술이 펴진다. 꽃이 피어나. 누이는 이미 져버렸는데 그것과 무관하게 다시 봄이 와서 나리나리 개나리가 피어난다고. 그럼 이제 4번도 맞는 말이 되겠죠. 자, 29번 갑니다. 기억과 니은. 그런데 기억은 뭐냐면 숲속, 해바라기 숲속에선 갑자기 수천 마리의 낫달기 기슬치며 울었다의 숲속이고요. 니은은 뭐냐면 벌판이에요. 그러면 기억의 숲속은 아까 얘기했지만 거기가 뭐야? 2년은 마을의 아름다움, 3년은 마을의 활기, 생명력이 느껴지는 공간이다. 이게 기억에 대한 설명으로 제일 맞는 거 아니에요? 니은 벌판은 뭐야? 햇덩이 이글거리는 벌판을 맨발로 산보할 때가 고통을 느끼는 공간이죠. 답이 3번이네요. 되죠? 가장 적절한 거 하나 골라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맥락은 햇덩이 이글거리는 벌판을 맨발로 산보할 때 어김없이 시간이 오롯이 잊고 있었던 시간이 뚜렷한 존재감을 드러낸다는 거야. 그지? 자, 그러면 3번을 답으로 고를 수가 있겠고요. 30번 아까 문제 보기를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이제 보기 읽는 거 생략합시다. 자, 가와 나에 대한 정보를 주는 해제형 보기를 주고선 적절하지 않은 걸 고르랍니다. 가에서 화자가 문을 경계로 하여 꿈으로 들어가고 꿈에서 나오면서도, 그죠? 임몽, 강몽, 이게 현실과 꿈의 경계가 문이야, 그지? 근데 이 문을 문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꿈과 현실이 다르지 않음을 드러낸다. 제가 아까 얘기했죠. 이 문 열고 들어갔어. 현실에서 꿈으로 들어가려면 문을 열고 들어가야 돼요. 이게 경계가 된다는 얘기거든. 근데 이게 문이 아니었다라는 진술은 여기서 얘기하는 대로, 자, 꿈속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문 밖 현실의 이야기이기도 하다는 걸 드러내는 거예요. 즉 그러니까 문이라는 건 연결을 해주는 매개의 역할도 하지만 단절의 역할도 하니까 문이 아니란 얘기는 꿈으로 들어가기 이전과 꿈속의 세계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 다르지 않다. 오케이? 딩동댕. 2번 가에서 꽃상여가 마을을 떠나 바다가 보이는 산모롱이 길을 거쳐 바다로 가므로 산모롱이 길은 삶과 죽음이 연결된 것이 보여준다. 아까 얘기했죠. 이 마을은 삶의 공간, 바다는 죽음의 공간. 그러면 꽃상여가 요 길을 따라서, 꽃상여는 죽음, 시체가 시신이 저기 실려가는 가마니까 요것은 여기와 여기를 연결해주는 길, 그래서 삶과 죽음이 연결된 것임을, 여기를 통해서 연결되어 있는 것임을 드러낸다. 딩동댕. 작품 해설할 때 했던 얘기입니다. 3번 가에서 배가 떠나자 별빛이 쏟아져 어둠을 밝히는 장면은 삶과 죽음이 분리되지 않은 꿈속 세계가 현실에서도 이어짐을 드러낸다. 아니죠. 이게 무슨 현실에서 이어진다는 건 아까 이 역할을 담당했던 건 뭐야? 그것은 문이 아니었다. 그 역할이지. 자, 배가 떠나자 별빛이 쏟아져 어둠을 밝히는 장면. 거기 뭐라 그랬어? 바다 위는 갑자기 어둠이 오고 별빛만이 우수수 쏟아져 내렸다. 이게 요 맥락도요, 사실은 별빛이 쏟아져서 어둠을 밝혔다, 이것도 요 맥락하고는 잘 안 어울려. 거기는 그냥 어두워진 게 중심이지 별빛이 쏟아져서 어둠을 밝혔다가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꽃상여가 작은 배에 실려서 배가 떠나고 나면 이제 죽음의 세계가 된 거야. 어둠이 완전히 몰려와 캄캄한 바다가 되는 게 중요한 거지. 물론 별빛 얘기도 있습니다만
지금 이렇게 하면 말도 안 되는 선지를 구성한 겁니다. 4번 나에서 누이에 대한 투명한 기억에서 벗어나지 못한 화자에게 누이의 죽음을 떠올리게 하는 봄이 다시 오는 것은 화자가 아픔을 느끼게 되는 상황. 이게 지금 아까 앞에서 언급했던 거, 예를 들면 28번의 4번 선지하고도 연관이 있는 얘기죠. 자, 지금 고통스러운데 봄이 와. 그게 화자가 아픔을 느끼게 되는 상황이잖아요. 왜? 누이의 죽음과 달리, 져버린 누이와 달리 새로 막 나리나리 개나리가 피어나는 그런 봄이니까. 4번 맞는 얘기고. 5번 나에서 화자가 하나의 작은 죽음이 큰 죽음들을 거느린다고 생각하는 것은 누이의 죽음이 슬픔을 유발하고 있는 상황을 보여준다. 뭐 해석,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 중에 뭐 그런 의미일 수 있겠다. 즉 요 하나의 작은 죽음이라는 게 누이의 죽음을 의미한다고 보면 큰 죽음들을 거느린다 라는 게 이제 이 죽음이 하나의 작은 죽음, 누이의 죽음이 나에겐 가장 큰 슬픔을 느끼게 하는 죽음이다 라는 의미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는 거라서 이런 거 당연히 참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걸 겁니다. 됐죠? 자, 현대시 읽어내는 거 요 정도 할 수 있고 문제 선지 판단들에 대해서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충분히 잘 해냈고, 수능에서 연계 대상 작품은 당연히 공부 열심히 했으니까 잘 풀어낼 수 있을 거고 여러분, 그 다음에 11월 달에 낯선 지문, 낯선 현대시를 만났다. 지금 우리가 7월 시험을 통해서 방금 제 설명을 들으면서 연습한 것들을 새로운 작품들에 적용해 본다. 그런 방법, 그런 스타일, 그런 방향을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 세트 갑니다. 현대소설, 우리 문학의 마지막으로 가봅니다. 윤은길의 양이라는 작품으로 들어갑니다. 자, 앞부분 줄거리가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바로 들어갑니다. 아까 우리 저기 3부에서 고전 소설에서도 앞부분 줄거리 없었는데, 여기 지금 거기 그 고전 소설에서는 중략 부분 줄거리라도 있었는데 여긴 중략 부분 줄거리도 없습니다. 갑니다. 길지 않은 소설인데요. 사실 여기 그 앞부분 줄거리나 중략 부분 줄거리에 해당되는 또 뭐 여기 뒷부분에 이후에 뒷부분 줄거리나 이런 게 만만치 않은 사건의 전개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걸 다 알 필요까지는 없겠고 필요한 설명은 좀 덧붙여가면서 하기로 하겠습니다. 호랑이 사건 이후부터 윤봉이에겐 커다란 변화가 생겼다. 자, 윤봉이가 주인공이야 말하자면. 이게 지금 이 작품의 뒤에 문제에도 관련이 있습니다만 34번 문제 보기가 뭐로 돼 있어요? 희생양에 관한 얘기죠. 이 윤봉이가요, 희생양이야, 희생양. 그래서 작품 제목이 양입니다. 작품에 양이 등장하지 않아요. 근데 윤봉이가 희생양이라는 의미를 드러내는 상징적인 제목이 양인 거예요. 이 호랑이 사건 이후부터라고 하는데, 지문에 호랑이 사건이 문제 설명이 굳이 필요하지 않아서 앞부분 줄거리로 그걸 제시하지 않은 건데요. 이런 겁니다. 당시 6.25 전쟁 때인데 이 마을에 윤봉이라는 어린애가 있어요. 뭐 4살 이던가 아무튼 어린 꼬마애인데 얘가 약간 좀 덜 떨어진 아이예요. 그러다 보니까 뒤에 나옵니다만 뭐 아주 내놓은 바보로 이제까지 거들떠도 안 보던 사람들이 이제 윤봉이를 그렇게 여겨. 그런 애였어. 뭔가 좀 어눌하고 막 이런 애예요. 근데 이 윤봉이가 자 6.25 전쟁 중에 인민군이 이 마을을 지금 접수한 상황이야. 그랬을 때, 지금은 아니고요. 처음에 이제 접수했을 때, 요 당시는 이제 그 인민군 접수했을 당시 맞죠. 인민군 치하에 들어갔는데 그 인민군에 여기 뒤에 나옵니다만 그 어린 그 소년병, 인민군 병사가 이제 애들을 모아놓고 뭐 노래도 가르치고 막 한단 말이야. 인민군가 막 이런 걸 가르치고 하는데 요 그 소년병이 말이에요. 고양이인 걸로 보이는 어떤 동물을 가지고 판자 위에다 올려놓고서 이게 호랑이 새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호랑이 사건이에요. 근데 얘네들이 산속에 살던 애들이 아니라 가지고 요 마을 애들도 저게 어미 고양이인가 새끼 호랑이인가를 정확히 판별을 못해. 그래가지고 다들 아리송해하고 있는데 그 소년병이 이런 일을 합니다. 어떤 승찬인가 뭐 하는 이 마을에 있는 아이네 집에 닭장에 강아지를 넣어놓고 이 그 문제의 동물을 가까이 가져가 보는 거야. 그럼 생각해봐요. 얘가 고양이면 개하고 고양이 사이의 반응을 보일 테고 얘가 호랑이면 개가 바들바들 떨겠지. 맞죠? 그런데 그렇게 가까이 다가가는데 아이들의 예상과는 달리 그 강아지가 막 버들버들 떨더니 나중에 결국은
이렇게 쇠줄 같은 거 이렇게 풀어줘가지고 안에 집어넣으려고 하고, 그러니까 강아지가 막 기절 같은 걸 해버린단 말이야. 그게 호랑이 사건이에요. 근데 그때 이렇게 나가 아마 여기 그 큰 누나쯤 되는, 이제 말하자면 서술자인데, 나가 등에 이렇게 업고 있었어, 윤봉이를. 근데 윤봉이가 막 까르르 대고 하고 웃은 거야. 그러니까 그 순간에 소년병이 이제 막 다들 다른 애들하고의 반응이 다른데, 그 윤봉이가 자기가 귀엽게 여기고 이렇게 자기의 어떤 그 의도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지지해주는 어떤 그런 분위기가 형성된 거에 기특함을 느끼고 막 이런 분위기가 생기죠. 그래가지고 윤봉이를 예뻐해 준다고. 봐요. 윤봉이에 커다란 변화가 생겼다. 어떤 연설 흉내만이 아니라 군가를 부르는데도 그 특이한 재주를 발휘하여 잠깐 사이에 우리말의 명물로 등장했다. 그러니까 말도 잘 못하고 발음도 어눌하고 이러던 윤봉이가 인민군 병사들이 막 뭐 공산주의 사상에 대해서 막 설파하고 이러는 연설하는 걸 막 얘가 꼬맹이가 막 흉내를 내는 거야. 그리고 인민군 군가를 부르고 막 이런 걸 막 곧잘 따라하고 이러는 거죠. 마을의 명물로 등장했어. 근데 보세요.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마을 어디를 가나 윤봉의 인기가 대단한 것에 가족들인 우리까지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자, 우리가 가족인데요. 윤봉이 인기가 대단해진 거 놀라운 거야. 아니, 왜? 아주 내놓은 바보로 이제까지 거들떠도 안 보던 사람들이거든. 이 마을 사람들이. 우리 윤봉이를 구경하기 위해 일부러 마을 정자마당에 들르는 것이었고, 길을 가다가도 꼭꼭 불러 세워 보냈다. 윤봉이가 막 인기 스타가 됐네, 그지? 그러나 솔직히 얘기해서 이처럼 엄청난 인기에 값할 만큼 윤봉이의 재간이 하루아침에 눈부시게 급성장해버린 건 아니었다. 발음은 여전히 어눌했고 중간중간을 잘 까먹어 수없이 더듬거렸다. 그러니까 이 연설 흉내나 인민군 군가 부르는 일을 뭐 대단히 잘하지는 못했단 말이야. 매끄럽지 못했죠. 더구나 노래 도중에 해프게 흘리는 멀건 웃음과 굼뜬 몸놀림은 그가 여전히 어쩌지 못할 바보의 상태로 머물러 있음을 증명하고도 남았다. 솔직히 말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극성이 윤봉이의 꽁무니에 졸졸 매달려 다닌다는 건 대뜸 이해가 안 가는 일이었다. 왜 저렇게 어설픈 흉내에 사람들이 열광을 하지? 약간 이상하잖아. 결국 그 점에 관해서는 아버지의 견해가 옳은지도 몰랐다. 자, 아버지가 등장하는데요. 아버지는 윤봉이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런 반응을 보이는 것을 안타까워합니다. 화도 나고요. 왜? 보세요. 윤봉이가 근심될 때마다 아버지는 곰을 이야기했다. 이제 곰 얘기가 나와요. 이제 한 마리 곰 여기 나오죠. 곰 얘기 뭐냐면 본디 우매한 동물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곰에 거는 기대는 늘 최저의 수준에서 시작되었다. 훈련에 의해 그 최저의 수준을 한치라도 넘어서는 행동을 보일 때 사람들은 그것을 굉장한 재주로 여기고 공마단의 곰에게 박수를 보내게 된다.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원래 영리한 동물이 뭐 사람 비슷한 어떤 행동을 하면 사람들이 원래 기대치가 있었으니까 대단히 엄청나게 신기한 일로 여기지는 않는단 말이야. 근데 곰이 우매한 동물, 미련한 동물이라고 흔히들 이제 일종의 편견인데 그렇게 생각하니까 훈련을 해가지고 공마단에서 곰이 조금만 뭔가 그 최저의 기대 수준을 넘어서는 행동을 하면 사람들이 기대 수준이 워낙 낮았기 때문에 와 열광한단 말이에요. 마치 그런 취급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 아버지는. 막내 윤봉이가. 왜? 사람들이 쟤는 여기 나온 용어대로 바보라서 뭐 할 줄 아는 게 없고 쟤 좀 문제가 있는 애야 이러다가 그랬는데 아주 매끈한 실력으로 뭘 흉내내고 노래를 부르고 하는 건 아니지만 워낙 기대치가 낮았는데 곧잘 저런 걸 하니까 신기하다고 막 칭찬해 준다는 거죠. 윤봉이는 한 마리 곰이었다. 곰이 되어가는 윤봉이를 슬퍼하는 사람은 아버지 혼자였다. 아버지는요 윤봉이를 슬퍼했어요. 윤봉이가 곰이 되어가는 사실.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공마단의 곰처럼 취급되는 것 같은 거를 느끼고 그걸 슬퍼하는 사람이 아버지예요. 아버지는 슬픔을 넘어 분개하고 있었다. 화까지 나죠. 동네 사람들의 극성 뒤에 감춰진 불순한 저의를 개탄하고 있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윤봉이한테 열광하고 어쩌고 하는 거에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 그걸 간파하고 그게 막 화를 나게 만들었던 거예요. 아버지를. 왜? 철부지 어린애를 방패막이로 삼아 자기네들이 인민군을 환영하고 공산당에 적극 동조한다는 사실을 은근히 드러내는데 이용하려 한다는 것이었다. 이해됐어요? 제가 기회가 될 때마다 얘기합니다만 우리 문학에서는 이제 특히 이제 윤은길의 그 작품들 가운데 예를 들면 뭐 장마라든지 이런 생각해 보면 이렇게 6.25 전쟁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참 그 아이러니컬하기도 하고 우리 민족의 슬픈 아픈 현실 기억과 관련되어 있는 얘기들을 다루는 작품들을 많이 만나는데, 문학 작품에서 6.25 때 실제로 그랬으니까 어떤 마을이 있어, 순박한 마을 사람들인데, 자, 인민군이 밀고 내려와서 그 치하에 들어가면 이렇게 지금 인민군 치하의 마을이 되니까 인민군의 지배를 받아.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막 인민군의 어떤 사람은 막 앞잡이가 돼가지고 막 죽창 들고 다니면서 막 이런 사람들이 있고, 그러다가 또 국군이 다시 이 마을을 수복해가지고 국군의 치하가 되면 앞에서 그 좀 전에 인민군 치하에서 앞장섰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또 반대파에서 막 보복 응징을 하고, 이런 일이 실제로 수많은 문학이나 영화에서 여러분들 봤죠.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라. 자, 아버지가 보기에 철부지 어린애, 즉 윤봉이를 어떻게 이용해 먹은 거야, 사람들이. 자기가 직접 인민군 만세 이러면서 자기들이 뭐 노래 부르고 인민군가를 부르고 이런 건 안 하고, 윤봉이가 그걸 막 흉내내는 걸 어이구 잘한다 잘한다 이러면서 인민군들 보기에 우리가 이렇게 인민군들을 좋아한다라는 티를 간접적으로 내는 거예요. 활용하는 거죠. 자, 아버지가 가진 남모를 괴로움은 어머니에 의해 번번이 무시당하곤 했다. 어머니는 아버지하고 태도가 확 달라요. 마침 잘된 일이지 뭐유 하면서 오히려 어머니는 윤봉이를 대견한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었다. 아버지의 고민을 알 리 없는 윤봉이는 사람들이 보내는 박수를 먹으며 마냥 신명이 났다. 인민학교가 끝나면 나는 항상 윤봉이 손을 잡고 마을 정자마당으로 향했다. 나이 어린 인민군 병사의 지휘에 맞춰 우리는 여름 한철을 매미처럼 내내 노래만 부르며 보냈다. 그 노래라는 게 인민군 군가 같은 거죠. 그리고 그 소년병이 숙련된 조련사처럼 우리 윤봉이를 맹훈련시키는 걸 곁에서 성의껏 도우면서 나는 보람을 느꼈다. 나가 실제로요, 이제 윤봉이를 막 가르치는데 발음 틀리는 거, 발음 잘 안 되는 거 같은 거 가가지고 이 병사한테 막 교정하게 막 부탁해가지고 그러고, 중간에 인민군가 부를 때 막 가사 틀리면 그 가사 어떻게 막 외우도록 도와주고 막 이런 걸 하는 거야. 나가. 왜? 나도 비판적인 인식 없이 우리 막내가 마을 사람들한테 천덕꾸러기 취급받다가 갑자기 인기 스타가 되니까 이걸 더 잘하게 만들어주고 싶은 누나의 마음이 막 있는 거지. 자, 그런 얘기입니다. 중략 부분 있고요. 그 다음에 자, 세상이 완전히 뒤바뀌었어. 이게 지금 중략 부분에 뭐겠어요? 인민군 치하에 떨어졌던 마을이 다시 국군의 치하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인민군 그 뭐 소년병사 이런 사람들 다 쫓겨나고 없는 거지. 국군 치하에 들어온 거예요. 됐죠? 뒤바뀌었음을 그 애한테, 윤봉이한테 이해시키기란 참말이지 장대로 보름달을 따는 것보다 더 불가능한 일이었다. 녀석은 저를 그토록 귀해해주던 나이 어린 인민군 병사가 왜 갑자기 떠나버렸는지를 이해하지 못했다. 어린아이인데다가 약간 지능도 부족하고 이런 아이니까 얘가 그런 상황을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사실 전쟁을 경험해 본 적 없는 아이가 이런 구도를 이해한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야. 맞죠? 그리고 제 노래에 박수와 칭찬을 아끼지 않던 마을 사람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이 하루아침에 마음 바꿔 바보 윤봉이로 통하던 당시처럼 다시 거들떠 안 보게 되는지 그 까닭을 전혀 몰랐다. 그렇죠. 마을 사람들은 어떻게, 아이고 인민군가, 얘는 인민군가 부르니까 막 그 칭찬해줬으니까 지는 막 불러. 근데 지금 국군 치하야. 거기서 인민군가를 불러. 그럼 그때 막 칭찬해주면서 자기들이 인민군한테 잘 보이려고 했던 마을 사람들이 지금도 그러겠습니까? 아니죠. 완전 모른 척하는 거지. 아이고 쟤는 무슨 저런 노래를 불러 이렇게. 자, 녀석의 머릿속에는 여전히 추궁기판이 돌아가고 있었다. 마음이 내킬 때마다 그걸 틀기만 하면 되었다. 그걸 틀고만 있으면 빛나던 시절 화려한 기억이 저한테서 떠나지 않고 머무는 줄로 알았다. 딱한 일이긴 해도 시간이 지나면 자연히 고쳐지는 병이려니 생각하고 크게 신경들을 안 썼다. 다만 이제는 내놓을 만한 게 못 되는 그 버릇이 아무 데서나 불쑥 튀어나올까 봐 되도록 집안에서만 놀도록 배려를 했다. 가족들이 잘못하면 국군한테 밑보여가지고 경을 치게 생겼으니까 집안에서만 놀게 하는 거야. 자꾸 얘가 생각 없이 막 인민군가 부르고 막 인민군 공산당 뭐 찬양하는 연설 흉내내고 막 이러니까. 그러나 어림도 없는 일이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의 예상이 자꾸만 빗나감을 느끼고 당황하기 시작했다. 달래도 보고 혼뜨검도 내보았지만 다 소용없는 짓이었다. 녀석은 누구로부터 칭찬받고 싶은 욕구가 동할 때마다 때와 곳을 가리지 않고 인민군가를 기운차게 부르는 것이었다. 그걸 들을 때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것은 피를 부르는 소리였다. 뺨 한 대 얻어맞은 과거를 찌르면 등쪽까지 꿰뚫리는 죽창으로 안가품하는 세상이었다. 아까 얘기했죠? 보복에 보복이 막
엎치락뒤치락하는 그런 세상이었다고. 이게 얼마나 윤봉의 이 얘기를 매개로 해가지고 우리 민족이 전쟁 당시에 얼마나 큰 정말 씻을 수 없는 아픔을 겪었는가의 얘기가 고스란히 드러나는 거예요. 그죠? 비단 인공 치하에서, 인공은 이제 인민군 공산군 치하에서, 공산당 치하에서 거의 씨를 말리다시피 된 곤배정 시내가 인민군 치하에서 엄청 고초를 겪었단 말이야. 뿐만이 아니라 여차하면 당장이라도 쫓아오고 싶은 사람이 마을 안에 여럿이었다. 그러니까 인민군이 다스리던 시절, 마을 사람들이 윤봉이 잘한다 잘한다 했을 그 시절에 고초를 겪은 사람들이 곤배정 시내만이 아니고 여럿 또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조심스러워. 이 사람들 눈에는 윤봉이가 인민군을 막 불러. 그럼 그걸 고이 좋게 넘어가겠어요? 그래 잘한다 노래 잘한다 이러겠어요? 자기들이 죽다가 살아났는데, 혹은 누가 죽거나 누가 다쳤는데, 가족들이. 그러니까 막 조마조마한 거지.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은 상황인 거예요. 그들 앞에서 눈꽃만치라도 공산당에 관계된 흔적을 내보이지 않으려고 마을 사람 누구나 혀를 호주머니 속에 넣고 다니듯 하는 판국이었다. 아무 말도 안 하고 모른 척하고 전혀 티 안 내고. 자, 집에 자주 놀러오던 어머니 연배 마을 아낙네들도 한두 번 윤봉의 연설흉내와 군가를 들은 뒤로는 녀석과 마주치는 걸 꺼리는 눈치가 완연해졌다. 지금이 어떤 세상인데 하면서 그네들은 어머니한테 넌지시 충고까지 하는 것이었다. 결코 무리가 아니었다. 누가 듣겠다 싶으면 어머니는 윤봉이 입을 손바닥으로 틀어 막곤 했다. 하지만 아무리 수단을 다 해봐도 녀석의 고집을 꺾을 수는 없었다. 말리면 말릴수록 더욱더 기를 써가며 이미 물거품이 돼버린 지난날의 명성을 놓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다하는 것이었다. 난생 처음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관심의 대상이 되던 날의 찬란한 기억을 몰아내고 대신 다른 것으로 채워줄 적당한 선물이 우리에겐 없었다. 그러니까 얘는 자기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막 노래 따라 불렀더니 잘한다고, 그래서 내가 막 연습했던 노래가 있어. 세상이 완전히 뒤바뀌었는데 그 왜 그런지도 모르고 뭐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도 몰라. 왜 나를 이뻐해주던 그 소년병사가 훌쩍 떠나버렸는지도 이해 못한 채로 노래 부르면 칭찬받았었으니까 그 노래를 자꾸 아무 데서나 막 부르는 거야. 칭찬받고 싶을 때마다.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는 판단을 할 수 있는 지능이 없는 아이이다 보니까, 나이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얘가 지금 자꾸 이런 실수를 벌이는 거죠. 얼마나 안타까워요, 이 풍경이. 근데 그런 그 칭찬받았던 그때의 찬란한 기억을 몰아내고 대신에 다른 것으로 채워줄 만한 적당한 무슨 방안을 이 가족들도 가진 게 없는 거예요. 그 얘기죠. 끼니 때가 되면 밥을 달라는 뜻으로 목청껏 군가를 부름으로써 어머니가 저를 주목해 주기를 바랄 정도였다. 결국 어머니 입에서 이 웬수녀르거사라는 말이 빈번히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까 인민군 치하일 때 윤봉이가 막 칭찬받고 사람들한테 인기 있을 때에는 오히려 잘 됐다고 막 그러던 어머니인데, 지금 이런 상황이 되니까 원수 같은 것이라고 아이를 그렇게 한다고. 자, 그리고 동네 안에 차츰 소문이 번져 전번과는 전혀 다른 각도에서 윤봉이는 재차 유명해졌다. 위태위태한 명물이 된 아들에게. 그러니까 전혀 다른 각도에서 유명해졌다는 건 뭐야? 국군 치하에서 자꾸 인민군가를 부르는 아이, 위험한 아이, 시한폭탄 같은 언제 일이 터질지 모르는 위험한 존재로 인식이 되는 거죠. 위태위태한 명물이 된 아들에게 아버지는 놀랍게도 아주 관대했다. 철부지 어린애 장난인데 그걸 가지고 시비할 사람이 누가 있겠냐면서. 사실 아버지 주장대로 아직은 윤봉이를 탈잡아 자전거 체인이나 죽창을 꼬나준 채 우리 집에 나타난 사람이 아무도 없긴 했다. 다만 이제 그런 위험의 가능성은 엄존하는 거죠. 그러나 아직 안 나타났다는 것과 언제 나타날지 모른다는 것과는 엄연히 뜻이 통하는 말이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인민군가를 부른다고 해서 우리 집을 쳐들어온, 아까 나왔던 무슨 누구였나? 곤배정 시내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보복하려고 여기를 찾아오지는 않았지만 언제 곧 나타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은 여전히 엄존하는 거예요. 어느 때부터인가 불행이 아버지 신상에 슬금슬금 어떤 위해를 가하는 방식으로 우리 집 대문을 넘보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불행을 불러들인 흉물로 우리는 마침내 윤봉이를 지목하기 이르렀다. 자, 봐요. 실제로 이제 이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간단하게만 얘기하면 되게 장황한 이야기가 뒤에 기다립니다만, 이 아버지가 말이에요, 술 먹고 늦게 돌아오는 어느 날에 이 양민증을 빼앗기고 노무자로 끌려가게 돼. 강제로 징집이 돼버린다고. 근데 그게 전쟁터에 가서 병사로 징병이 되는 게 아니고 강제 징용을 당해갖고 전쟁터에 끌려가서
무슨 시체 치우는 일, 포탄 나르는 일, 막 이런 일을 하는데 강제동원이 된단 말이야. 끌려가 버린다고요. 근데 그게 지금 여기서 보세요. 불행을 불러들인 흉물로 마침내 윤봉이를 지목하게 이르다. 이게 이 윤봉이가 뭐야 그러면? 사실 자, 이 가족에게 이런, 그래서 이제 결국에 그 끌려간 아버지를 구출하기 위해서 어머니가 백방으로 노력합니다. 막 어디 가서 돈을 꾸고 뭐 힘 있다는 사람 찾아다니면서 막 부탁하고 그래가지고 밤늦게까지 못 돌아오고 윤봉이는 아파가지고 뭐 수둔가가 뭐 걸려가지고 고통스러운데 그걸 오롯이 어머니가 못 돌봐주고 어머니는 계속 응? 아버지가 윤봉이 때문에 그렇게 된 걸로 막 그러면서 윤봉이를 막 아까 나왔죠? 그 원수녀를 것 아직도 안 죽었냐? 이러면서 밤에 돌아오면 막 윤봉이를 살뜰히 챙기긴커녕 막 막말을 한단 말이야. 그런 아픈 윤봉이 막내 윤봉이를 돌보는 것은 오롯이 나에게 전가가 되고요. 막 여러 가지 백방으로 수를 쓰고 어쩌고 하지만 결국 아버지를 빼내오는데 실패를 한다고. 그런 일이 벌어져서 이제 어떻게 헌병한테 뭐 이렇게 돈을 뭐 어떻게 줘가지고 이렇게 이송하는 중간에 열차에서 밤에 소변이 마렵다고 얘기하면 살짝 문을 열어줘가지고 내려줬을 때 탈출을 하는 걸 공포를 쏘가지고 모르는 척 해주게 하는 그런 시나리오가 유일한 남아있는 희망이고 막 이렇게 돼버려. 근데 그런 일이 가족에게 닥쳤는데 생각해봐요. 이런 그 고통스러움은요, 이 가족이 겪는 고통은 어디로부터 비롯돼? 원래는 외적인 요인이죠. 전쟁이야. 사회 상황. 이들이 뭔 잘못이 있어? 윤봉이가 뭔 잘못이 있냐고. 근데 이 가족에게 닥친 이런 불행과 고통을 가족들이 어떻게 돼? 그 불행을 불러들인 흉물이 윤봉이라고 지목하는 이 윤봉이가 뭐예요? 희생양이야. 아시겠죠? 그런 작품. 31번 서술상 특징 문제가 나왔네요. 알고 계시겠지만 최근의 서술상 특징 문제는 이렇게 지문 전체를 통으로 묻는 문제보다는 부분 묶어가지고 하나 혹은 두 개, A 혹은 A, B를 서술상 특징을 부분적으로 묻는 게 트렌드입니다. 어쨌든 봅니다. 외부 이야기 속에 내부 이야기를 삽입했다는 건 액자 구조라는 얘기인데 지금 이건 그런 게 아니잖아요. 땡, 탈락. 그 다음에 인물의 행적을 요약적으로 진술하여 사건의 전개를 지연시킨다. 사실 요 3번 선지는요. 이 자체로 말이 좀 안 돼. 인물의 행적을 요약적으로 진술한다는 건 어떤 긴 시간 동안에 있었던 인물의 행동 같은 것들을 벌어진 사건과 인물의 그때의 행적을 압축적으로 요약해서 전달한다는 거야. 설명한다는 거야. 근데 그렇게 되면 사건의 전개가 지연되기는커녕 오히려 급속도로 제시가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죠? 물론 이럴 수는 있어요. 사건이 이렇게 A라는 사건이 진행되고 있다가 이 인물이 어떤 행적을 보였던 인물인지에 대해서 갑자기 이 서술을 멈추고 얘의 과거 행적에 대해서 서술을 막 한다면 이 A라는 사건 전개는 B라는 행적 요약 진술에 의해서 전개가 지연될 수는 있겠죠. 어쨌든 지금 그렇게 성립이 가능하다 치더라도 이 지문하고는 안 어울리는 걸 테고. 동시에 일어나는 두 개의 사건을 병렬하여 긴박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가장 적절한 거였는데 지금 이건 동시에 일어나는 두 개의 사건을 병렬하는 거는 이런 거 흔히 들러리 서는 선지입니다. 자주 등장 안 하죠. 이런 지문들은요. 뭐 있을 수는 있습니다. 없지는 않지만 이런 정도의 볼륨의 지문에 이렇게 나오는 선지는 많지 않아요. 지문은 많지 않아요. 인물의 다양한 체험을 사포 형식으로 나열하여 인물을 입체적으로 아니고. 자, 그 답이 될 수 있는 건 뭐 2번밖에 없겠지. 작중 인물이 관찰자 입장에서 인물들의 말과 행동을 전달하고 있다.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윤봉이의 집안 식구인 나가, 그러니까 즉 1인칭 시점이란 얘기야. 작중 인물이 서술자란 얘기는. 그러면서 주인공은 나는 아닌 것 같거든. 윤봉이인 것 같거든. 그러니까 그 인물들의 윤봉이를 둘러싼 뭐 아버지나 마을 사람들이나 누군가의 말과 행동 같은 것들을 이제 전달하는 1인칭 관찰자 시점이다라는 얘기를 저렇게 2번으로 선지를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뭐 이 정도 하고 넘어가죠. 답으로 고를 만한 게 없으니까 답을 그걸로 고르기로 하고 32번 갑니다. 윗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내용 일치부를 치네요. 어머니는 윤봉이에 대한 많은 아낙네의 충고를 무시했다. 아낙네들의 충고를 무시하지 않았죠. 막 아낙네들이 충고를 하곤 했어. 그러니까 어머니는 단속시키다가 안 되니까 뭐 원수 같은 것이라고 막 저 윤봉이를 막 그렇게 하니까 무시한 건 아닙니다.
윤봉이는 인민군 병사가 갑자기 떠난 이유를 이해하지 못했다. 이 답 너무나 쉽게 나오네. 윤봉이는 몰랐지. 왜 그러는지. 왜 자기를 이뻐하던 인민군 병사가 왜 갑자기 떠났는지. 전세가 역전돼서 인민군 치하에 들었던 이 마을이 국군 치하가 됐다는 사실을 이해를 못해요. 가족들은 호랑이 사건 이후 윤봉이의 인기가 대단해질 것임을 예상했다. 아니요. 자기들도 어리둥절했죠. 4번. 인민군이 떠난 후에 권배정 씨는 마을 사람들에게 보복당할 것이라 짐작했다. 아니요. 권배정 씨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하면 인민군들에게서 거의 씨가 마를 지경으로 고초를 겪었던 그런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이 집안 사람들은 마을 사람들에게 보복당할 것이라 짐작하는 게 아니라 마을 사람들에게 보복할 만한 마음이 들 정도로 고초를 겪었던 사람들이야. 4번은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윤봉이는 가족들이 자신을 집에서 놀게 한 이유가 자신의 노래 때문이라고 여긴 게 아니라 집에서 놀게 했는데, 그거는 가족들이 그렇게 했던 이유는 뭐야? 윤봉이가 실수를 할까봐, 어디 나가서 막 인민군가 부를까봐. 근데 윤봉이는 그런 줄도 몰랐죠, 그죠? 그걸 모르는 애잖아요. 가장 적절한 건 2번을 고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자, 33번 갑니다. 소설에서는 인물의 심리나 정서, 처지를 직접적으로 드러내기도 하지만 우회적으로 표현하여 이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기도 합니다. 한 마리 곰에 드러나는 인물의 심리를 파악해봅시다 했을 때 가장 적절한 거예요. 지금 이 세트가요. 31번도 가장 적절한 거, 32번도 가장 적절한 거, 33번도 가장 적절한 거, 34번만 적절하지 않은 것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보통 일반적으로 경우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대체로는 적절한 거 고르라고 하는 게 적절하지 않은 거 고르라는 것보다 난도가 낮은 편이거든. 그러니까 지금 쉬운 세트가 만들어 주기 위해서 노력을 한 거지, 그죠? 근데 봅시다. 한 마리 곰.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한 마리 곰이라는 게 이게 뭐였어? 우리 지문에 이렇게 네모 꽝 있었던 게, 요게 기대치가 낮기 때문에 사람들이 조금만 신통한 행동을 해도 곰마단에서 사람들이 막 열광해주는 그런 한 마리 곰. 그러면 그때 윤봉이를 한 마리 곰으로 이렇게 빗대어서 얘기했던, 그렇게 인식했던 아버지의 인식은 뭐야? 자, 소년병에 대한 아버지 안타까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어머니에 대한 나의 서운함 아니고요. 노래가 초저승에 머문 것에 대한 나의 아쉬움 아니고, 윤봉이의 극성스럽게 구는 마을 사람들에 대한 나의 원망 아니고요. 윤봉이를 대하는 마을 사람들의 속내를 알아차려서 분노하고 있는 아버지가 이렇게 취급받는 것을 슬퍼하는 유일한 사람이었잖아. 정답이 5번이죠. 맞죠? 앞에서 지문 봤을 때 기억나시죠? 마을 사람들이 윤봉이를 그렇게 윤봉이에게 열광함으로 해서 인민군들을 자기들이 반기고 있다는 티를 간접적으로 내는데 윤봉이를 이용해 먹는 것. 그래서 이 한 마리 곰 취급을 윤봉이가 당하는 것을 슬퍼했던 아버지의 마음. 따라서 답을 5번으로 쉽게 고를 수가 있습니다. 됐죠? 자, 34번 갑니다. 아까 얘기했어요. 이 작품의 제목이 양인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다. 희생양은 사람이나 동물이 사회의 구성원들에 의해 재물이 된 것을 말한다. 지금 이 재물이 돼버렸어요. 누가? 윤봉이가. 맞죠? 사람들은 위기에서 벗어나거나 이익을 얻기 위해 소속력이 약한 계층에서 희생양을 찾아 이용하기도 한다. 그리고 공동체 내부의 긴장감과 불안감을 해결하기 위해 희생양에게 위기의 책임을 지우며 자신들의 결속을 다진다. 이런데 악용되는 게 바로 희생양이야. 맞죠? 자, 1번. 마을 사람들이 윤봉이를 희생양으로 삼을 수 있었던 것은 윤봉이가 어쩌지 못할 바보의 상태였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말하자면 소속력이 약한 계층에서 찾아 이용하는, 그런 이용당할 만한 이제 윤봉이가 지닌 어리석음을 희생양으로 삼는 조건으로 캐치를 하고 마을 사람들이 악용한 거잖아요. 1번 딩동댕. 2번 마을 사람들이 윤봉이를 방패막이로 삼은 것은 인민군에 동조한다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해 윤봉이를 이용한 것. 그죠? 이게 이제 사실 다른 문제, 예를 들면 33번 문제의 5번 선지와도 관련이 있는 얘기인데, 아버지가 이 마을 사람들의 이런 의도를, 그래서 윤봉이를 이용한다는 사실 때문에 슬픔을 느낀 것이기도 하고요. 맞는 얘기고. 3번 마을 사람들이 윤봉이를 위태위태한 명물로 여겨 피한 것은 윤봉이의 재주가 불러올 위기에 불안감을 느꼈기 때문이군. 자, 마을 사람들이 위태위태한 명물로 여겨서 피하죠. 국군 치하에 들어갔을 때. 왜 그러냐면 윤봉이의 그 인민군가 부르는 재주가 위기를 불러올까봐, 국군들한테 밉보이는 계기가 될까봐, 거기서 잘한다 해줬다가 자기도 인민군에 협력했던 사람으로 찍혀가지고 큰일 날까봐 불안감을 느꼈기 때문이다. 딩동댕. 가족들이 윤봉이에게 찬란한 기억을 대신할 것을 채워주지 못한 것은 가족들이 인민군 치하에서 이익을 얻는 계기로 작용. 이게 무슨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지? 답이 4번이네요.
찬란한 기억이라는 게 뭐야? 윤봉이가 여러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막 인기 스타가 됐던 그 기억이야. 인민군과 막 흉내냈더니 그걸 대신할 것을 채워주지 못한다. 이건 뭐야? 국군 치하가 됐는데 그때처럼 뭔가 관심과 사랑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그런 만족감 같은 거를 윤봉이가 느끼게 해줄 다른 뭔가 대체 방편 같은 게 없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거든. 근데 가족들이 인민군 치하에서 이익을 얻는 계기가 됐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도 모르겠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답이 4번이고요. 5번. 가족들이 윤봉이를 불행을 불러들인 흉물로 지목한 것은 아버지의 신상에 문제가 생긴 것에 대한 책임이 윤봉이에게 있다고 여겼기 때문에. 자, 맨 마지막에 지문에 불행을 불러들인 흉물로 지목했다는 게 가족들조차 윤봉이를 희생양으로 여긴 거죠, 말하자면. 자, 그죠? 위기에 책임을 지으며 자신들의 결속을 받는다. 해당되는 거죠. 5번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윤봉이가 희생양으로 여겨지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작품은 지금 양이라는 제목을 달게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 이렇게 해서 현대 시 2편과 현대 소설 1편을 꼼꼼하게 읽었어. 그럴 때 보기를 미리 읽어봄으로써 낯선 작품을 읽어낼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현대 시 세트도 있었고요. 소설도 뭐 제가 뒷얘기, 뭐 중간 얘기, 앞 얘기 막 섞어가면서 여러분에게 이해를 충실히 하기도 유도해드렸습니다. 낯선 지문, 그러나 작중 상황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바탕으로 해서 읽어낼 수 있는 힘을 11월까지 길러낼 연습을 하는 뜨거운 여름이 되자라는 얘기를 하면서 문학을 여기서 마치고요. 언매 공부할 사람들은 6부로 가서 마무리 잘 하시고, 김철현 선생님과 저와는 화작에서 5부 함께 할 사람들만 1시간 더 열심히 공부해서 또 내공 기르는 시간 만들어 봅시다. 자, 문학 3, 4부 듣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안녕.